저는 지금 이탈리아 북부의 베로나라는 도시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 잠깐 몇 시간 동안만 머물렀다가 저는 위에 또 볼차노라는 산악지대로 넘어갑니다. 이 베로나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중세, 르네상스를 거쳐서 되게 점진적으로 발전을 많이 한 도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자 가문의 건물이라든지 원형 극장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볼거리가 모여 있어서 주요한 관광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 여행에서는 좀 여러 가지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들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독일부터 좀 경계 지역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여기도 이탈리아 중부가 아니라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좀만 올라가면 독일어를 쓰는 지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곳 지역만 해도 크게 보면 티롤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티롤은 이제 오스트리아 서부랑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또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여기서 조금 작은 마을 같은 데 가면 이 주변에 그러면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은 마을들도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것 같고, 지금 제가 시킨 이 후고라는 음료수도 티롤 지방의 대표적인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살짝 청포도 봉봉 맛이 나는 술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에 또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 도시가 성벽 안에만 도시를 개발하도록 오래전부터 규정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곳이 좀만 올라가면 북쪽으로 다른 문화권이랑 닿는 지역이다 보니까 옛날에 베네치아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그런 제국들에 의해서 이곳이 군사적인 요충지로 이용이 됐었고, 그래서 너네는 그냥 성벽 안에서만 모여 살면서 군사적 요충지로서 잘 방어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딱 그 안에만 개발하도록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가 지금은 되게 통일성 있는 도시로 남아있어서 관광지로 인기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TV 같은 데서 이렇게 이탈리아 건물들이 꼭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늘이 져 있는 회랑 같은 게 있는 걸 보면은 여기는 왜 이렇게 이런 게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그냥 굳이 누가 말 안 해줘도 알 것 같아요. 여기만 지나가면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여름에 햇빛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면은 금방 시원해지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생각이 별로 없긴 했는데 직접 와보니까 훨씬 더 유명한 관광도시인가봐요.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네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거대하고 대단한 건축물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여기서 아직까지도 오페라 공연을 한대요. 근데 진짜 실제로 보면 이게 카메라에 잘 안 담기는 것 같은데 엄청 크거든요. 저는 그 서울대에도 원형극장이 있어요. 그냥 동아리 공연하고 그런 쪼매난 그런 거 생각했는데 옛날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 규모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래서 로마 하는구나 싶습니다. 저는 지금 줄리엣의 집이라는 곳에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들어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낑겨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Kleidung und T-Shirt und so weiter. Ich habe für gesagt, der Platz in der Römerzeit war Hauptplatz, der römische. 여기가 원래 옛날에 처음에 로마 시절 때 지었을 때는 되게 지대가 낮았는데 여기가 옆에 강이 범람을 자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높게 점점 지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도시 광장이 이렇게 생겨난 거래요. 그리고 방금 주워들은 거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 광장이 아주 옛날부터 고대 로마 시절부터 베네치아 시절까지 이 베로나의 가장 중심적인 광장으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역사를 가진 곳이다 보니까 건물들도 단순히 한 시대에 생긴 건물들이 주도적인 게 아니라 여러 시대의 건물들이 섞여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 뒤에 보이는 탑이 있는 건물은 1200년대인가 300년대에 지어진 전형적인 중세풍의 건물 양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저쪽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이 있어요. 되게 화려하고 조각상이 많은 건물이 있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베네치아 공화국 시절에 지어진 1600년대, 1700년대 이 정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가 단순히 몇십 년 만에 발전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축적되면서 발전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풍부한 볼거리와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베로나를 떠나서 볼차노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인구 한 10만 명 정도 되는 도시라고 하고요. 꽤 큽니다. 그리고 이름이 보첸이기도 한데요. 이 보첸은 독일어인데 여기에 인구 한 25% 정도가 독일어 화자라고 해요. 티롤 지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공공적인 모든 말들이 다 독일어와 이탈리아어가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여러 가지 언어가 병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되어 있는 건 저도 처음 봐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쪽은 완전히 알프스 산악지대여서요 저렇게 산도 보이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일찍 자고 내일 저 산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버스를 타고 오르티세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 몇천 명 정도밖에 안 사는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겨울에는 스키가 되게 유명하고 여름에는 이렇게 등산하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어 이름이 오르티세이인 것 같고요, 사실 여기 지방 이름으로는 U로 시작하는, 어떻게 읽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르티제이 이렇게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언어는 라디너라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도 아니고요, 여기 지방의 사람들이 84% 정도가 라디너라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로망스어 계통 언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어랑 상당히 다르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1900년대 초반 때쯤에 이탈리아 국수주의자들이랑 그리고 또 옛날에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 그런 사람들이 이쪽 언어도, 이 라디너도 이탈리아어의 방언이다, 일종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려고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근데 결국에 다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지역이 이탈리아에 통합되게 되면서 그동안 그렇게 대접을 많이 못 받다가 19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제 이 소수 언어도 좀 존중을 해줘야 된다, 보호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 지역에서는 공용어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도 받고 공공기관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 라디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조금 더 이 알프스 쪽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위쪽에서는 독일어 쓰는 사람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몰려오고 밑에서는 이탈리아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고 몰려서 이 알프스 완전 깊숙한 곳에 작은 마을들에서만 사용하는 정도로 남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누군가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탈리아어를 사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이 라디너 말고도 다른 소수 언어도 이탈리아에 몇 개가 더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한국이야 워낙 통일된 나라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고 한 나라에도 여러 가지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을 우리는 항상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여기 오르티세에서 세체다라는 곳에 가려고 했어요. 거기가 서쪽 돌로미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많이 꼽힌다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거기가 왜 이렇게 빨리 올라? 근데 거기가 지금 중간까지밖에 케이블카 운영을 안 한대요. 나머지는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제가 지금 발이 아파가지고 슬리퍼 신고 왔거든요. 그래서 못 올라갈 것 같아서 다른 알페 디 시우신가 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되게 무섭진 않네요. 근데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하늘이 조금 파랗긴 한데 조금 습기가 많은 건지 이게 먼지가 많은 건지, 다른 사람들이 찍은 사진 보면 엄청 맑은 날에 많이 오셨던데 저는 조금 아쉽게도 살짝 흐린 날에 왔네요. 그래서 원래는 마을에서부터 저쪽 산이 엄청 선명하게 다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되게 흐릿흐릿하게 보이죠? 좀 그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야, 이게 엄청나긴 하거든요. 날씨 좋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너무 흐려요. 근데 왜 오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긴 하네요. 그냥 케이블카 타고 쭉 오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저도 등산을 나름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가봤던 산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산이 파타고니아의 산들이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직접 하이킹을 해가지고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느꼈던 그 와함이 있었는데, 왜냐면 그 중간 과정을 다 아니까 몇 시간 이상 걸쳐가지고 되게 힘들게 올라가서 딱 보는 그 광경에 그 맛이 있었는데, 여기는 케이블카 타고 너무 편하게 그냥 뽀로로 올라오니까 그냥
예쁘다라는 생각만 드는 것 같아요. 되게 감동적인 느낌은 별로 들지가 않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설악산 같은데 직접 올라갔을 때 봤던 광경이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설악산, 한라산 이런 데가. 그래서 나중에는 기회 되면 알프스도 한번 직접 올라가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버스 타고 다시 오르티세에서 볼자노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볼자노 센트로 같아요. 되게 골목골목이 아름답게 있고 가게들도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이탈리아 도시 같다기보다는 좀 진짜 독일풍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이제 여기 볼차노를 떠나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 철길을 따라서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이 철길이 1867년에 뚫렸다고 해요. 굉장히 유서가 깊은 철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철길을 따라서 알프스를 쭉 가로질러서 티롤 지방의 중심 도시인 인스부르크로 향합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피자, 빵, 파스타 이런 것만 며칠 동안 계속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스부르크 도착하자마자 다른 데 가지도 않고 바로 그냥 한식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지. 너무 맛있고요. 인스부르크 완전 시내 쪽에 올드시티가 있는데 그쪽에서 유일하게 있는 한식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유서 깊어 보이는 골목에서, 오스트리아 골목에서 한식을 먹으니까 또 되게 새롭네요. 네, 이 강이 바로 인강인데요. 이 도시의 이름이 인스부르크인 이유가 인강 위를 지나가는 다리에 기초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부르크는 이제 독일 도시 이름 중에 부르크가 많은데 여기는 부르크예요. 부르크는 성벽이란 뜻이고 부르크는 다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가 있고요. 제가 기차를 타고 알프스를 쭉 지나오면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게 이탈리아 쪽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강들이 다 남쪽으로 흘렀거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쪽으로 넘어오자마자 모든 강들이 다 북쪽으로 흐르더라고요. 이 인강 같은 경우도 알프스로부터 북쪽으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저는 당연히 이 인강이 북해로 흘러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독일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냥 또 서유럽이 지금 선진국이다 보니까 모든 걸 좀 서유럽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인강은 의외로 동쪽으로 흘러서 북동쪽으로 흘러서 도나우강과 만나서 이제 동쪽으로 흘러가서 흑해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빈을 지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지나고 루마니아까지 지나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지리적인 연결점이 왜 옛날에 동유럽이 하나의 거대한 제국권으로 묶여 있었는지, 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이 인스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인 것 같습니다. 저 지붕 같은 경우는 황금 지붕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오스트리아의 대공이었고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던 막시밀리안 1세가 자신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인과 함께 자주 저쪽에 광장이 있는데요. 되게 아름다운 광장인데 그 광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축제들을 지켜봤다고 해요. 역시 이렇게 규모가 작은 도시에 엄청난 아름다운 무언가가, 인프라가 있다? 그러면 옛날에 어떤 제국이나 거대한 부를 축적했었던 권력자들의 유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인스부르크는 연간 200만 명이 찾는 아주 인기 있는 관광지라고 하고요. 주변에 산으로, 아주 거대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설산도 잘 보이고 그래서 되게 아름답고 아주 인상 깊습니다. 확실히 저렇게 설산도 보이고 건물들도 되게 아름답고, 제가 살았던 북독일이랑 비교하면 정말 건물들이 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편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같은 게르만권이라고 해도 오스트리아가 갖고 있는 좀 되게 특별한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진짜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스와로브스키 본사 매장 내부인데 2층으로 되어 있고 엄청 큽니다. 살짝 박물관 느낌으로 느껴질 만큼 되게 크고 복잡하게 마치 현대미술관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예 골목길에 유리창으로 된 스와로브스키 진열장이 쭉 있기도 하네요. 제가 예전에 남미에서 볼리비아 쪽의 산악지대에 갔을 때 거기서도 수크레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은광으로 되게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은광으로 아주 번성했던 도시였고 지금도 사람들이 은으로 된 기념물 같은 거를 많이 사가더라고요. 근데
이 알프스 지역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산이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금속이라든지 크리스탈이라든지 그런 거를 캐서 가공하는 산업이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부르크가 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했었다고 하고요. 이 스와로브스키 회사는 실제로 스와로프스키라는 사람이 1895년에 세웠다고 합니다. 원래 체코 땅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체코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는데 집안이 원래 유리 세공을 하는 집안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스와로브스키가 크리스탈 세공을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전기 에너지를 들여서 크리스탈 세공을 대량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기계를 특허를 냈는데, 그런데 그때 이 티롤 지방이 수력 발전을 통해서 아주 많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던 지역이래요. 그래서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됐고, 또 이곳이 그 체코 쪽의 경쟁자로부터 자신의 기업 비밀을 지키기도 좋고, 그리고 파리랑 빈까지 기차로 이동하기도 되게 편하고, 그래서 물건을 나르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곳 지방에 스와로브스키 공장을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스와로브스키의 구상은 모두를 위한 다이아몬드를 만들겠다 였다고 해요. 왜냐면 크리스탈은 좋은 기계를 이용해서 가공을 잘 하기만 하면 다이아몬드만큼 예쁘면서도 가격은 훨씬 싸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보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도 스와로브스키라는 브랜드는 좀 엄청난 고가의 브랜드는 아니라는 이미지가 있죠. 이번 여행에서 제가 알프스 산악지대를 주로 많이 다니면서 느낀 게, 산이라는 공간은 참 사람들의 문화를 품어주는 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고립이지만 좋게 말하면 품어준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는 수많은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으면서 수천 년 동안 뒤섞인 채로 존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만의 언어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조금씩 다른 문화를 가진 채로 그대로 공존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면모들이 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산의 존재가 참 큰 역할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건, 산과 강의 조화가 참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강 같은 경우에는 흐르잖아요. 산은 고정된 채로 존재하고 있지만 강은 흐르니까, 그리고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시야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어딘가로는 흐르고 있다, 어딘가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로는 분명히 이 강이 이어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이 깊은 산 골짜기 속에 살면서도 이 거대한 산 골짜기 속에서 고립된 채로 수십만 명이 수천 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고립감이나 외로움, 지겨움, 무료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죽어가기보다는 생생한 활기를 유지하면서 계속 새로움을 찾고,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또 나아갈 거리가 되고 해서 이어졌던 게 이 알프스 지역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여행하면서 저는 정말 재밌었고, 저는 또 이제 이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바리아 지역, 독일 지역으로 올라가서 쭉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